안녕하세요. 저는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오해라는 건 뜨개질하는 양말의 한 콜을 빠뜨린 것과 같아 처음에 고치기만 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을 하더라도 재빨리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면 사람들 간의 오해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겠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마찬가지로 오해에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처음의 한순간이 뒤로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시댁에 멀리 돌아온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집은 단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커녕 평범하지조차 않았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불성실하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더 힘겹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죠. 제 아버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 아버진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참변을 당하게 되셨죠. 가장을 잃은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집에만 계셨고 돈은 아버지가 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말 그대로 어머님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 언제나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주무시기 바빴죠. 그 와중에 절 키워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저는 없는 걸 달라며 떼쓰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해 빨리 철이 든 아이였죠. 저는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대학을 포기했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동안 저는 공장을 알아보느라 바빴습니다. 전 이때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저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 노후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20살부터 30살까지 공장을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더군요. 생활비며 어머니에게 드릴 병원비며 다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끝자락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 정도 되는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취직하고 나선 일을 줄이셨지만 이미 몸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랜만에 하게 된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이미 기수로 따지면 말기에 가까운 시한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시모는 절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셨으니까요. 이유를 짐작 못할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기에 시부모님들의 자랑이 대단하셨거든요. 지금이야 공무원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예전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지만 예전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무원 아들이 공장에 다니는 데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아픈 그야말로 잘난 거 하나 없는 천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싫을 법도 했겠죠. 그래도 시아버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무엇보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처음 제가 인사를 간 날 두 분이 나누었던 대화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시모를 보던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당신도 예전에 어렵게 살았잖아.
당신 직장도 공장이었으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야? 내가 뭘 못되게 굴어. 고생해서 어려운 시험 합격한 우리 아들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필이면 공순이 며느리가 뭐야? 아무리 내가 공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며느리까지 공장에서 일한 여자를 들여야겠어? 그러니까 도대체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건데? 힘들게 살면서도 착하게 이 정도로 참한 며느리면 됐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야? 당신 아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왜 당신은 나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난 좀 더 괜찮은 며느리를 얻고 싶은 것뿐이야. 우리 아들 정도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얘가 뭐가 모자라 이런 여자를 만나? 난 이 결혼 반대야. 시모의 완강한 반대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데리고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아들이 고르게 놔둬.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사람에게 값어치를 매기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두 분께요. 그러니 더 이상 절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남편의 그 말에 시모는 가슴을 찔린 듯 황급히 눈을 돌려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웃으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께서 배웅을 해주시며 슬쩍 기뜸해 주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너무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너한테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참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본인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찌나 나쁜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리 나쁜 말을 많이 들었으니 어쩌면 그것이 한이 되어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게다. 그러니 너희 잘 사는 것만 생각해.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모에 대한 오해는 살짝 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은요. 그렇지만 그분 나름의 사연이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 그렇게 뾰족해지셨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허락으로 저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쉽게 치러진 건 아니었어요. 전 아버지가 없는 데다 어머니도 당시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주석에 앉을 분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셨어요. 몸이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내 새끼 결혼식만큼은 꼭 봐야겠다며 병원에 만류해도 와주셨어요. 엄마도 힘든데 왜 왔어? 나 괜찮다고 했잖아. 속상해 죽겠어 정말. 아이고, 엄만 괜찮어. 숨이 끊어져도 우리 딸 결혼식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딸 고맙고 감사해. 애비 없이 자랐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먼저 하늘로 떠난 이 애비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고 우리 딸 사랑한다. 그리고 결혼 축하해. 어머니 얼굴을 보고 눈물과 기쁨이 마음속에 뒤섞였지만 이내 힘도 없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앉는 모습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식은땀을 흘려가며 혼주석을 지켰던 어머니는 그 다음날 병세가 더욱 악화되셨습니다. 전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결혼한답시고 어머니를 불러내는 바람에 어머니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생각에 죄송함과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에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한창 깨볶을 시기에 홀로 두고 어머니 병간호에 매진하는 아내라니.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충분히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당부만을 전했죠. 그런 남편보다 저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딸 가정 꾸리며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리고 때론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
그래도 너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엄만 널 혼자 크도록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가는 길에 너 어릴 때 모습이 잠자는 것뿐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나도 남들처럼 자식 커가는 모습 보며 행복하고 싶었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널 소홀히 한 것 같아 미안하고 네가 날 원망만 할까 봐. 엄마, 난 엄마 절대로 원망 안 해. 엄마가 날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키우느라 엄마 병 키운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내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엄만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딸. 넌 내 삶의 목적이었어. 네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이리 치열하게 살아가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은희야, 꼭 너만은 행복해지렴. 이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그 대화를 끝으로 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통증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제 가슴도 타들어가고 한없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2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저는 한동안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힘없이 답하는 제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모님이 생전에 내게 남긴 말이 있어. 어머니 이야기에 제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장모님께서 꼭 나더러 당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라고 부탁하셨어. 불쌍한 내 딸 잘 지켜달라고 말이야. 지금까지 외롭게 자랐으니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말라면서 말이야. 여보, 어머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 사는 모습 지켜본다고 하셨으니 이젠 그만 울고 장모님 잘 배웅해드리자.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나 믿어줘.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심지가 굳은 남편과 전 10여 년을 가까이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지만 남편은 저와 여행을 하며 돈을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아무 걱정 없는 금슬 좋은 우리 부부에게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이가 40이 되니 그렇게 기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좀 늦은 편이었죠. 자연 임신이 5년 동안 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봐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결국은 나이 40에 난임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땐 저희에게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더군요.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으니까요. 물론 무정자증이라고 임신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결국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 병원에선 시험관 아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저희가 난임센터에 간 걸 시댁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무척 괴로워했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시댁에 알렸습니다. 그 이후 시댁에선 아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우리에게 마음 쓰는 것이 보여 시댁에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플 정도였죠. 그래도 차츰차츰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보단 현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후를 좀 더 완벽하게 계획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좋은 주택 하나만 있어도 노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주택을 하나 매매를 했죠. 저희가 모아놓은 돈에 빚까지 얻어 산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던 저희가
그만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고 이젠 좀 살만하다 싶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사기꾼들이 짜고 순진한 우릴 꼬셔서 이용해 먹은 거였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펑펑 울며 제발 우리 돈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어요. 형사님, 우리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평생을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서요. 우선 지명수배 걸어놨으니까 잡히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당시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저희가 살던 집까지 내놓고 월세로 옮겨야 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은 언제나 투쟁이었고 끊임없는 인내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부동산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던 게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자신의 주장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남편은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말했어요. 여보, 자책하지 마. 당신 책임이 아니야.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우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있잖아. 직장도 있고. 우리가 월세방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다시 빚을 갚고 돈을 모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혹시 또 모르지. 그 사기꾼이라도 잡으면 더 좋아질 테고. 저는 남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남편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줄곧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 두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결국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그 사기꾼 업자들을 찾아다닌다며 전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찾지 못하는 그것들을 남편이 찾을 수 있었겠어요? 허탕치고 들어올 때면 남편은 평소에 먹지 않은 술들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몸이 이기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마구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 미안하다며 다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들기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정신 차리길 바라며 말없이 안아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남편의 차가운 주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게 문제였어요. 우리와 함께 부동산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쪽에서 그 사기꾼들 은신처를 알아냈다며 남편한테 연락을 한 게 화근이었죠. 남편은 그 연락을 받은가 동시에 술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 은신처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전 집에 없는 상태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거였죠. 만약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을 텐데 후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전 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저에게만 닥쳐오는지 자괴감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소리를 너무 질러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쉬어버린 목소리로 그렇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지치길 반복하다가 그렇게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에 저는 더 큰 봉변을 당해야 했어요. 장례식 땐 제게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던 시모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문제다.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싫었던 거야. 우리 아들 살려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겼어. 너 때문에 말이야. 도대체 너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얼른 내 자식 돌려내. 돌려내라고.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도 어머님만큼 힘들다고요. 네가 문제야, 문제.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불행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지. 여보, 그만 좀 해. 당신도 자식을 잃었지만 며느리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런 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그때 당신 왜 날 말렸어? 왜 그때 결혼하도록 놔뒀었냐고. 얘가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온 애야.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자기 아빠 돌아가시고 결혼식 때는 엄마 돌아가시고 결국엔 애도 못 낳는 데다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다고요. 누가 봐도 불행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만 좀 해. 당신만 힘들어. 자식 잃은 아픔은 나도 똑같아. 며느리 남편을 잃었고 그런 상황에 우리까지 이러면 되겠냐고. 제발 진정 좀 해. 나이 먹었으면 어른답게 굴라고. 자식 앞세운 죄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당신이 잘 알면서 무너지는 내 속도 모르고 당신은 왜 며느리 편만 드는 거야? 너 2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날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시몬은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매섭게 절 탓하며 몰아붙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사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으로 생각한다 한들 상대방이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피로 이어진 가족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며느리란 존재가 이렇게도 가볍고 부질없는 거였다는 걸 깨달으며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집을 보며 저도 순간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약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저희가 살던 월세방은 저 혼자서는 도저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그곳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짐마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좁은 고시원 안에 모든 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의 짐을 모두 모아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은 남편의 짐을 아버님이 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문자였죠.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짐을 보더니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 널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걸로 당분간은 쓸 수 있을 게다. 이거 가지고 가서 조금이라도 버티려무나. 그리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500만 원을 받고 남편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그렇게 시댁과의 모든 인연이 끝이 났어요. 이젠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슬픔도 가시질 않았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입맛이 없고 구토 증상이 올라오더군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깜짝 놀라 병원을 찾았는데 그런 저에게 내려진 진단을 듣고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쉽진 않지만 무정자증이어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사례라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힘든 일로 생리불순이라 생각했던 것이 속이 안 좋아 구토를 했던 것이 모두 임신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당신들 손주를 임신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 네 얼굴 보기 싫다고. 너만 보면 복장이 터지는데 왜 자꾸 여기 와서 얼쩡거려? 어머님, 제발 제 이야기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그 사람 아이를 가졌다고요. 어머님 손주가 제 뱃속에 있다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몬은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임신? 야, 이 미친 거사.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무슨 놈의 임신이야? 네가 어디 가서 딴 놈씨 받아와서 이러는 거지?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 몰래 딴 놈을 만났구먼. 바람을 폈어. 그래, 그 애가 지금 우리 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돈 달라는 거니? 정말 너도 가지가지한다. 재산 다 말아먹고 남편까지 잡아먹더니만 이젠 우리 집 재산 뜯으러와?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님, 제발 좀... 전 시모에게 매달렸지만 시모는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머님이라고 생각한 제가 말을 하려는데 순식간에 제 머리 위로 차가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썩 나가지 못해, 이 오망한 거사. 네가 지금 이 집에 와서 그딴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 너 같은 년 받아줄 사람 없으니까. 나가서 애 낳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저는 차가운 물세를 받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전 그런 착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기뻐하며 절 안아줄 거라는 생각, 손주가 생겼다는 행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는 들뜬 마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런 천대뿐이었죠.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네가 어떻게 애를 가졌냐는 말에 저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어떠한 말로 호소를 해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이미 꽉 닫힌 채였습니다. 결국은 홀로 터벅터벅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더 서글픈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함께 오는 부부, 먹고 싶은 걸 사다 주는 남편, 제게는 그 모두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아플 때 그 누구도 저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도 생계는 꾸려야 했고 빚은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꿈에 남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힘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난 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당신을 두고 와버렸지만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마. 그 꿈을 꾸고 저는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당신 왜 여기 없어? 왜 여기 없냐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한텐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 너무 힘들어. 왜 남들에겐 당연한 게 나에겐 당연한 게 아닌 거지? 왜 남들은 다 비껴가는 그 일들이 내게만 일어나는 걸까? 남편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엔 저의 힘든 상황을 알아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보았다면 무척이나 좋아했을 테지만 전 출산 후에도 누군가에게 축복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지금 당장 먹고 살 일도 바쁜지라 조리원은 꿈도 못 꾸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쟁이는 생각보다 예민했어요. 엄마의 감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더군요. 제가 울면 아이가 나쁜 영향이라도 받을까봐 미소를 활짝 지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웃고 있는데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우는 대로 눈치가 보이고 얻고 나가 재워서 돌아오길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니 결국 임신하면서 모아놓은 아주 작은 돈들도 끌어다 쓰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제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터라 온몸이 쑤시고 열도 났습니다. 이미 아이가 20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 몸은 점점 더 축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엔
모유 수유도 제대로 안 될 정도였어요. 엄마가 잘 먹어야 모유도 잘 나오는데 저부터 음식을 거르고 끼니를 놓치니 젖은 점점 더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분유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유를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한 통 사는데도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 때문에 이것저것 돈을 쓰다 보니 결국은 시아버님이 주신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통장엔 꼴랑 1,800원만 남아있더군요. 저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댁에 다시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당당하게 당신들의 손주라는 걸 밝히고 제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보살펴 주길 바랬죠. 잘못하면 우리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그때 받은 물세례가 어찌나 기억에 남는지 가는 내내 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렇지만 두 분이 아이를 본다면 한 번쯤은 그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야, 너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여보,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주 독한 년이야. 도대체 얼마를 뜯어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네 얼굴 보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허망하게 간 것만 생각하면 억장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야. 당장 나가라고. 나가. 제발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정말 제 결백을 전하고 싶어요. 저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없어요. 애도 남편 애가 확실하다고요. 증명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이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가 무슨 비겁한 술 쓸 줄 알고?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게 다른 남자를 만난 증거잖아. 너도 뻔뻔하기가 아주 대단하다.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면서도 빡빡 우겨? 병원 가서 다시 이 검사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까? 확인해서 똥되는 건 너야. 괜히 헛짓거리하면서 우리 시간 잡아먹지 말고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모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저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제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종이가 가짜인 것도 아니었죠. 남편이 직접 준 것이니까요. 친자 검사를 하고 싶어도 남편이 죽는 바람에 그것도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시모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를 시모가 밀쳤어요. 그 바람에 아이를 안고 있던 전 뒤로 밀려났죠. 아이가 다칠까봐 놀라 뒤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추운 날씨라 제 외투를 머리 끝까지 덮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갑작스런 자극에 놀랐는지 아니면 밥대를 놓쳐 배가 고파서인지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먹지도 못하고 또래 아이보다 훨씬 작은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으니 좀 보라는 듯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어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투를 내리고 아이를 끌어안아 달래기 바빴습니다. 아이가 울자 시모는 신경질이 난 듯 똑같이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절 가만히 보시더니 입을 틀어막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이 아기 좀 봐.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어. 무슨 헛소리야? 당신도 이제 헛것이 보여? 벌써 노망이 났나 이 사람이. 제발 입 다물고 이리 와서 보라니까.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잖아. 빨리 와서 보라고. 나 참 답답해 죽겠네. 얼굴을 좀 봐, 얼굴을.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시모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하는 걸 보고서야 제 아이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보자마자
시아버지와 똑같이 입을 틀어 막으시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럴 수가 없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하지만 시모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리시더니 다시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닮긴 했는데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뭐. 난 아직 인정할 수 없다. 당신도 너무 확신하지 마로.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쉽게 당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이 정도로 닮았으면 남은 절대 아니야. 여보, 우리 확인 한 번만 해보자. 이러다 진짜면, 진짜 우리 손주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데 내 손주마저 그렇게 내 손으로 내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시모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의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아는 거라곤 남편이 시모를 닮았다는 것뿐입니다. 아이를 유심히 보며 생각에 잠긴 시아버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라가, 이런 이야기 하기도 정말 민망하고 면목이 없지만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친자 검사를 했으면 하는구나. 혹시 가능하겠니? 시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도 간절했어요. 그리고 절 향해 간곡하게 부탁하셨죠. 솔직하게 말해 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진짜 검사뿐이에요. 아이가 두 분의 손주라는 걸 꼭 확인하게 해주세요. 전 정말 결백해요. 저한테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만이 저의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렇게 친자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야 할 남편이 없었던 거죠. 남편의 유품들이 남아있었긴 하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유전자를 채취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이번엔 시아버지를 닥달하더군요.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검사를 해요? 아들이 있어야 머리카락을 뽑든 침을 뱉든 할 건데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그 검사가 되겠어요? 저는 시모의 그 말만으로도 반쯤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모가 아이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딴 건 할 필요도 없을 거라며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고 나서 시모도 생각이 좀 바뀐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유전자 연구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사내 아이와 할아버지라면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대로 남자에게만 물려지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만 일치하는지 확인해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저와 제 아이는 친자 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개입도 없다는 걸 네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왔고 두 분은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진 이번에도 시모 몰래 저에게 100만 원의 돈을 쥐어주셨어요. 잠시만 참으라며 그 아이가 내 손주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달려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검사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 있는데 고시원으로 시부모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어요. 시부는 놀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저에게 그 결과지를 주셨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었다. 네가 아는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우리가 바보같이 여태까지 네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귀한 우리 손주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시아버진 그렇게 울며 저에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내고 있는 고시원을 짧게 살펴보시더니 얼굴이 더 일그러지더군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내가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내 아픔에 그저 눈이 멀어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 생각하면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미안하구나. 내가 이 죄값을 어떻게 다 갚아야 되니
내가 이러고도 죽어서 우리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봐. 지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제 아이 이렇게 모른 채 놔뒀다고 날 탓할까봐 너무 무섭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다른 거 바란 거 없어요. 진짜 이 아이가 아버님, 어머님의 손주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전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예요. 시아버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안겨진 손주를 안아보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아이를 안겨드렸습니다. 아버님 손주예요. 이제라도 한번 꼭 안아주세요. 여태까지 저 말고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이 피덩이 같은 것을. 시아버진 손주를 끌어안곤 눈을 감고 아이 온기에 집중하며 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도 오는 내내 울었는지 눈이 시뻘겋게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이 방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아예 밖에서 서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미쳤던 거였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왜 이렇게 널 오해하고 홀대를 했을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 죄를 어떻게 갚니? 내가 바로 죄인이다. 아가, 제발 날 용서해 주렴. 제발. 시모의 그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왜 날 탓했냐며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 표정을 보셨다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후회와 절망, 미안함으로 뒤섞인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오열하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분을 꼭 끌어안아 드렸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자식을 그렇게 보냈으니 제가 많이 미우셨겠죠. 저 같아도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임신했다고 며느리가 찾아오면 배신감 들어서 어머님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내 아들 놔두고 바람 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내 아들이 허망하게 갔는데 넌 딴 놈이랑 바람 핀 줄로만 알았어. 내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빌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이렇게 착한 우리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어머님, 그만 좀 우세요. 솔직히 저 어머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다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렇게 용서를 비시니 저도 이젠 훌을 털어버릴게요. 그러니 어머님도 그만 우세요. 며느라가 고맙다. 고마워. 내 이 죄값은 살아서 너한테 두고두고 갚으마.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오해를 풀고 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너무나 더 쉬웠을 이 과정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멀리 돌아오게 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며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싶어 마음 한켠이 또 저리더군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오해를 풀게 되었고 저는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잠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를 대하는 두 사람의 행동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죠. 일을 나가려는 제게 제발 쉬라며 몸조리가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어딜 나가냐면서 절 쉬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시댁에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긴 했으니까요. 만약 아이가 두 분의 손주가 맞다는 걸 알고 나중에 아이만 데려가려 하면 어떡하지 하는 무서운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은 저의 기우였지만은요. 두 분은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잘못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아이를 포기했다면 두 분은 손주를 영영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두 분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건 아이의 성장이었어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많이 미달이었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조부모님도 함께 따라오셨어요. 그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오는 길에 시어머님은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모자란 년이야. 내가 이때까지 너 오해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 손주 제대로 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세상에 어떡하니. 잘 먹고 잘 크는 게 일이나 이렇게 배골게 만들어서. 그렇게 울며 스스로를 자책한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제 아들의 전속 요리사가 되어주었어요. 매일 장을 보며 신선한 재료로 간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 아이와 저에게 해주셨어요. 너도 많이 먹거라. 내가 손주 나오면 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 네가 우리 집에 기적을 안겨줬어. 고맙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난 네가 싫은 게 아니었어. 그냥 다 믿을 수 없었던 것뿐이야.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전 이렇게 가족으로 다시 뭉칠 수 있게 돼서 더 좋아요. 두 분 아니면 진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제 가족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오해가 모두 풀리고 나니 조금 더 끈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와 제 아들이 안정되자 두 분은 저에게 집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전셋집이었어요. 처음에 그 집을 얻어주셨을 땐 절 쫓아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한다는 생각이 들까봐 가까운 곳에 따로 방을 얻어주신 거였죠.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받은 상처야 사라지지 않고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 상처를 열심히 보듬어주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집을 얻어주셨지만 저희 집에 자주 오시기도 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앞날을 위해 저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하곤 합니다. 시부모님은 손주 재롱에 즐거워하시고 저는 두 분의 며느리이자 딸처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끔찍한 오해에서 벗어나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은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중이랍니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제 어머니가 절 키웠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어머니보다 제 상황은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보다 더 극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두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 아들도 잘 크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젠 5살이 된 제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에게 사랑이란, 그리고 가족이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작은 오해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싸움을 부추겼죠. 그렇지만 저흰 기적적으로 그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의 진심은 언젠간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요. 오해는 어떨 땐 독이 되기도 하지만 오해가 풀리면 저처럼 끈끈한 가족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